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서태원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요즘 고젝이라는 회사의 인기가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이곳 현지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고젝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고젝을 마치 인도네시아 국민기업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배송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배달앱에 대한 붐이 일고 있는데요. 중국의 어러머라는 스타트업 배달앱은 올해 알리바바 마인으로부터 무려 13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며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로 신청하는 오토바이나 택시 호출, 그리고 심부름이나 배달앱 서비스의 공통점은 바로 스마트폰에 기반을 둔 오토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열풍이 대단한 오토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오토 서비스 선두주자인 고젝과 중국의 음식 배달앱 서비스 1위 업체인 어러머의 성공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 O2O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9월에도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텍스트 암네스티에 대한 기간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구글이 자국 내에서 올린 매출에 대한 세금을 회피해 이에 따른 금액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는 2015년 말 기준 20억 명을 넘어섰으며 지금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선이 흐려졌으며 전화기만 꺼내들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 오토 서비스가 무엇인지 잘 모르셔도 오토 서비스를 한 번도 안 써본 분은 드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달앱, 쇼핑앱, 숙박앱 등 오토 서비스는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토란 온라인 투 오프라인, 즉 온라인을 통해 오프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여행을 위한 비행기 티켓과 숙박 계획을 끝낼 수 있는 것도 모두 오토 서비스 덕분이죠. 오토 서비스는 정보 유통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과 실제 소비가 일어나는 오프라인의 장점을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보자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15년 인터넷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보면 대한민국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업종별 오토 서비스 사용 의향 중 음식 배달이 62%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숙박앱, 택시앱이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배달앱은 오토 시장 활성화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다양한 배달앱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배달 스타트업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음식 배달 시장 규모는 458억 위안, 원화로 약 8조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8년에는 그 시장이 원화 기준 41조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 시장 점유율 약 40%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어러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알리바바 거액 투자 유치에 성공한 어러머는 올 3월 기준 중국 300개 도시에서 5천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맹 업체 수만 50만 곳에 달합니다. 일평균 거래액은 원화 기준 178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국에는 어러머와 같은 배달앱 서비스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러머는 이들을 따돌리기 위해 독보적인 경쟁력이 필요했으며 그 답을 IT 기술에서 찾았습니다. 배달앱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배달을 완료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한 어러머 창업자 장 슈하오 대표는 목적지까지 최단 경로를 계산하는 인공지능팀을 별도로 만들어 엔지니어 30명을 고용하는 등 IT 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배달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죠. 또한 2010년부터는 가맹 음식점에서 받던 배달 수수료를 완전히 없애고 대신 어러머에서 자체 개발한
온라인 식당 관리 시스템을 제휴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어러모 수익의 전부나 다름없는 이 식당 관리 시스템을 통해 회계 정산을 비롯한 식당 운영 전반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매출 데이터가 쌓이면 언제 어떤 음식이 잘 팔리는지를 분석해 메뉴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어러모는 낙후된 중국 전통 요식업계의 IT화, 시스템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액의 절반 가까이를 광고비로 쓰고 또 지나친 가맹점 수수료로 문제를 일으켰던 국내 배달앱 서비스와 다소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이번에는 고잭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O2O 서비스는 음식 배달 앱, 택시 앱, 극장과 공연 티켓팅 앱인데요. 고잭은 2010년 오토바이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택시, 음식 배달, 트럭 배달 서비스는 물론 장보기, 청소와 같은 심부름 서비스, 극장이나 공연 티켓팅뿐만 아니라 택배 서비스 및 마사지 호출까지 O2O 서비스는 거의 모든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인터넷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잭은 사실 2011년 웹사이트를 오픈한 이래 2015년까지는 성장세에 탄력이 붙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잭 창업자 나디엠 막기림은 모바일 앱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모바일 앱 개발에 그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실제 나디엠의 엑짓대로 2015년 기준 인도네시아 인터넷 사용자 수의 70%는 모바일에서 온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모바일 기반의 고잭 앱 출시 후 고잭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어오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이 앱은 2,500만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24만 명 이상의 고잭 운전자들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잭은 올해 5월부터 인도네시아 1위 택시 회사인 블루버드 그룹과 모바일 솔루션을 비롯한 결제, 홍보 분야에서 협력 체제를 구축하며 인도네시아 택시와 오토바이 택시 분야에서 경쟁자인 우버나 그랩 택시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사업 확대에 힘입었기 때문일까요? 최근 고잭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KKR 및 워버그 핑커스 등 대표적인 글로벌 사모펀드로부터 5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잭은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토록 서비스 영역 확대에 집중하는 걸까요? 그리고 글로벌 사모펀드는 왜 인도네시아 로컬 스타트업 기업에 그토록 거액을 투자한 것일까요? 사실 모바일을 비롯한 온라인 마켓은 부동산 업계와 매우 유사합니다. 즉, 사람이 몰리는 매력적인 공간에서 거래가 활발하듯 온라인 세계에서 사용자 수와 체류 시간은 비즈니스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사업 초기에는 사람을 모으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모바일 기반 플랫폼에서 이용자 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용자가 주기적으로 얼마나 유입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사업을 설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 수와 그 이용자들이 앱에 머무는 시간은 O2O 기업이 나가야 할 일종의 이정표인 셈입니다. 때문에 고잭이 해당 애플리케이션 내에 오토바이 택시라는 단일 서비스가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서비스 영역과는 시너지를 꾀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이용자를 유도하고 또 그들이 오래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O2O 시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추구하며 오프라인의 고객을 온라인으로 유도해 판매를 증진하고 잠재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O2O 기업 대다수가 사용자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 초기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비즈니스 컨텐츠 확대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O2O 서비스 기업에 대한 투자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실 모바일 비즈니스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업 초반 이용자 확보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어렵고 때문에 단기 순이익을 토대로 한 주당 순익 비율 적용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기업가치 산정과는 달리 오토 기업은 누적 다운로드 및 매월 유입되는 사용자를 가치 산정의 중요한 잣대로 활용합니다. 최근 고잭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 고잭 오토바이 택시 서비스 주문 수는 약 2천만 건이었으며 이는 일평균 70만 건에 해당됩니다. 근본 고잭에 거액을 투자한 사모펀드들의 투자 관점은 고잭의 오토바이 택시를 주문한 월 2천만 명의 이용자는 결국 바이럴 마케팅에 의해 그들 가족 및 친구로 그 수가 확대될 것이며 이들은 향후 오토바이 택시뿐만 아니라 고잭 앱이 제공하는 다른 오토 서비스 잠재 고객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적자에 허덕이던 페이스북이 수익성을 높이고 현 이치에 오른 데에는 다양한 배경이 있지만 사용자를 유입하고 이들을 머무르게 하는 전략이 주요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오토바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고잭은 처음에는 운송과 교통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엄청난 사용자들 때문에 지금은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한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지금까지 가장 성공한 오토 사례로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도 점점 치열해져가는 오토 시장에서 대표 로컬 기업인 고잭의 향후 행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간 경제 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한 경제 지표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제 지표 시간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9월 22일 미달러당 13,085루피아로 전주 대비 85루피아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시장에서 주요 통화 대비 미 달러화는 꾸준히 약세를 지속했습니다.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루피아 환율은 주간 기준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 초반 미 기준금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서 서서히 거치면서 루피아화 환율은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22일 미 FOMC의 금리 동결 회의 결과에 환율 하락폭을 확대했습니다. 22일 마감 환율은 9월 8일에 13,060원 이후 9월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원화 환율은 전주 대비 21원 하락한 달러당 1,10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원화 환율 역시 미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금주 빠르게 하락 안정화됐습니다. 특히 월말을 앞두고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유입되면서 환율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9월 22일 8.42원으로 전주 대비 0.1원 하락하면서 루피아 대비 원화의 상대적 강세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통합표시 10년물 국채는 9월 22일 6.94%로 주간 기준 0.14%포인트 하락하면서 주간 대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대외 요인 안정화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루피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금융시장은 예상해 왔었으며 이러한 루피아 기준금리 예상이 시장에 선반영되면서 국채금리는 한 주간 꾸준하게 하락했습니다. 22일 오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예상대로 7일물 기준금리를 5.25%에서 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9월 22일 5,380포인트로 전주 대비 115포인트 상승하면서 주간 기준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하루 47억 루피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경제 지표의 박예지였습니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경제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FOMC가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했지만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FRB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현 0.25에서 0.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서 핵심은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여건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지만 경기 지표들이 목표치에
더 근접하고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제닛 앨런 FRB 의장은 FOMC 회의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고용시장이 추가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지켜볼 것이며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한 뒤 당분간 경기 지표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신호가 아니다 라며 새로운 충격이 없다면 연내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FOMC 결정에 대해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11월 FOMC가 대선 직전에 열리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결국 12월 FOMC에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앨런 의장이 어느 시기든 금리를 인상할 여지는 있다며 11월 FOMC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현실적으로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FOMC의 금리 동결은 이미 시장돼서 예견되었기 때문에 환율, 금리, 주식 등 각종 지표에 그 기대 효과가 선반영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 신흥국 시장이 큰 폭으로 개선되지는 않았으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후퇴하면서 당분간 신흥시장은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오늘부터 7일물 기준금리를 5.25%에서 5%로 0.25 인하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 친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중앙은행의 의지가 재확인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텍스 앰네스티의 기한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 스리 물리아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텍스 앰네스티의 진척도가 더딤에도 불구하고 텍스 앰네스티는 법률을 기반으로 실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달 말로 예정된 피어리드 1의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텍스 앰네스티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3개의 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된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가 피어리드 1, 오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가 피어리드 2, 마지막으로 내년 1월부터 3월 말까지가 피어리드 3입니다. 한편 스리 물리아니 장관의 발언에 앞서 인도네시아 조세분석원 유스티니스 원장은 조코이 대통령에게 텍스 앰네스티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스리 물리아니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 탄원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많습니다. 유스티니스 원장은 텍스 앰네스티 첫 번째 피어리드에 대한 기간 연장이 되면 좀 더 많은 참여자들이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탄원에 대한 이유를 밝혔으나 그의 바람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첫 번째 피어리드에 자산 반입 및 신고를 한 참여자는 해당 금액의 2%에서 4% 정도만 세금 납부를 하면 되지만 세 번째 피어리드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대 10%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좀 더 많은 수의 추가 참여자를 기대하고 있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구글이 국내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구글 아시아가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얻은 막대한 광고 수익에 대해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세금 부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하마드 자카르타 세무서장은 금주 화요일 회계 검사를 거부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구글의 자카르타 사무소에 세무조사관을 파견한 사실을 언급하며 회계감사 거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수집될 경우 세법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구글이 인도네시아 사업장에서 싱가포르 본사 수익에 기여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구글이 인도네시아에서 얻은 수익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5년간 신고되지 않은 수익 금액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015년 한 해에만 약 4억 불에 이르는 세금 및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렇게 세금 징수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자원 가격 급락으로 조세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세 징수가 올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스리 물리아니 재무장관은 앞으로도 구글을 비롯한 웹상에서 영화, 방송 프로그램 및 기타 동영상을 제공하는 넷플릭스,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적절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스리 물리아니 장관의 적극적인 행보에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큰 지지를 보내고 있는 만큼 이번 구글 과세 문제도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해 봅니다. 1998년 인도네시아 슬라웨시에서 처음 발견된 미믹 옥토퍼스, 즉 흉내 문어는 피부색이나 모양만을 변화시켜 위장하는 보통의 문어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과 습성을 흉내내 말미잘, 해파리는 물론 바다뱀 등 살아있는 바다생물 15가지로 완벽하게 변신한다고 합니다. 이 흉내 문어는 천적인 자리돔이 다가오면 그 자리돔의 천적인 바다뱀으로 재빨리 변신하는 등 먹이사슬 관계까지 활용해 차원이 다른 변신을 한다고 하네요. 때문에 보통의 문어라면 절대 살 수 없는, 숨을 데가 전혀 없는 얕은 모래 속에서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렇듯 어디서든 대충 살아남는 생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차별화된 능력을 개발해야만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급변하는 비즈니스 생태계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은 오늘 설명드린 인터넷 스타트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닐 것입니다. 또한 흉내 문화가 변신술에는 능하다 하더라도 먹이사슬 관계를 모르고는 살아남을 수 없듯이 기업도 자체적인 체질 개선과 핵심 역량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시시각각 변하는 산업 생태계를 감지하고 예측해야만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을 돕고 모처럼 편안한 휴식이 있는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